네,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제3자 OX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가 제3자라는 것은 이제 줄여서 여러분 이렇게 암기하세요. 실세법. 그래서 실세법이 의미하는 게 뭐냐,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다시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 자를 보호해 주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라는 것은 갑과 을 간의 통정허위 표시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을과 거래한 선의, 병, 얘를 보호해 주겠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건데, 사례를 하나씩 볼게요.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 즉 가짜 매매, 이것 자체가 통정허위 표시 이건 거고, 이러한 가장 매매에서 가짜 매수인, 그러니까 얘가 가장 매도인이고 얘가 가장 매수인이죠. 이러한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 얘가 이제 보호되는 제3자라고 했죠. 그래서 얘와의 거래에 있어서 매수한 사람, 또는 얘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건 지금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갑이 을에게 가짜로, 야, 부동산 네 명의로 일단 좀 갖고 있어줘, 내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갑 부동산에 대해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얘 명의로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얘가 얘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얘가 신용불량자라서 얘가 좀 불안하니까 지금 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가 돈을 못 갚으면 경매 신청을 통해서 얘 아파트를 법원으로 하여금 팔아버린 다음에 거기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얘가 먼저 변제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저당권을 설정한 자, 당연히 보호해줘야겠죠. 보호해줘야 된다는 말이 저당권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유효. 그래서 나중에 얘가 제때 돈을 못 갚았어. 그럼 얘는 법원으로 하여금 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해버린 다음에 거기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얘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거죠. 얘가 손해인 거죠. 근데 자기가 통정허위 표시를 한 거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다음, 통정허위 표시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압류. 이것도 똑같이 얘네 둘이 통정허위 표시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병이 을에 대해서 가압류, 가등기, 이거 한 자, 뭐뭐 한 자, 뭐뭐 한 자, 또 여기도 뭐뭐 마친 자, 뭐뭐 취득한 자, 뭐뭐 한 자, 이게 다 보호되는 제3자예요. 보호되는 제3자. 그래서 이것도 일일이 하나씩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사실 여러분이 뭐 가압류, 가등기 이게 뭐냐, 이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가압류라는 것은 이 가가 임시가예요. 임시. 그래서 임시적으로 압류하는 거예요. 압류. 우리 압류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진짜 막 20살 이신 분이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정말 기초로 말씀을 드릴게요. 압류는 말 그대로 우리 흔히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빨간 딱지 붙는다, 혹시 많이 보셨을까요? 그게 압류하는 거예요. 압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빌렸어요. 사채업자한테 2억을 빌렸는데 그 돈을 제가 못 갚았어요. 그럼 사채업자들은 야, 돈 갚아 하면서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막 잠수를 타요. 그러면 저희 집에 와가지고 막 빨간 딱지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연락이 안 되면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강제로 가져와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강제로 팔아서 거기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제가 갚아야 되는 금액을 변제하는 거예요. 그걸로 충당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임시로 압류하는 거예요. 임시로 압류한 자. 그리고 가등기도 임시로 등기하는 거예요. 임시로 등기, 가등기. 임시로 압류하고 임시로 등기한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물건에 하는 거고, 이거는 부동산, 등기 자체가 이제 부동산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제3자 관련된 사례, 이걸 하나씩 막 예시를 다 듣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 제3자 파트만 한 2시간 걸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느낌. 어찌됐건 통정허위 표시로 기초로 해가지고 얘가 이거에 대해서, 원래 얘의 재산인데 얘로 잠깐 옮겨놓은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얘가 가압류, 그러니까 임시로 빨간 딱지를 붙였다. 또 가등기, 임시로 얘의 실제 건물에 대해서 얘한테 넘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가 임시로 등기를 내놨어요. 등기. 가등기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뒤에 나오니까. 가등기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의 부동산을 을로 일단은 거짓으로 넘겼어요. 뻥으로 넘겼어요. 갑의 부동산인데, 갑의 건물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을이 병에게 갑의 재산을 팔기로 했어요. 얘 입장에선 당연히 명의가 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을 건물이겠니?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막 줘요. 돈을 주는데 돈을 주고 나서 얘가 이 을의 건물에 대해서 일단 임시로 가등기를 해요. 자기 명의로. 임시로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돈을 다 줬다. 그 후에는 나중에 본등기라는 걸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제 비로소 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등기를 해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시로 등기를 해놨다. 당연히 가등기를 해도 보호해 줘야겠죠. 그래서 팁을 드리면 을로부터 뭐뭐한 자, 또 통정허위 표시로 생긴 채권에 대해서, 즉 얘가 얘한테 통정허위 표시로서 가진 채권에 대해서 얘가 이거에 대해서 가압류 또는 가등기 뭐뭐한 자. 다음, 갑과 을 간의 통정허위 표시로서 을의 가등기 및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로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후 그 본등기에 터다봐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일단 이걸 생략할게요. 다음, 가장 전세권, 가짜 전세권. 얘는 둘 간의 가짜 전세권에 관해서 얘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당연히 보호해 줘야겠죠. 가장 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자. 얘도 보호해 줘야겠죠. 이거는 이 둘 사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얘네 둘 간에 가짜로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전세권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전세권을 체결하면 이제 전세금 얼마, 뭐 2억, 전세보증금 2억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전세금으로 뭐 2억을 주고 했다라고 해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얘는 얘한테 전세금 나중에 받을 수 있겠죠. 2억을 전세차 계약이 끝나면 그때 이 2억을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얘가 나중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리 받을 수 있게, 자기가 땡겨받을 수 있게. 이런 것들, 이러한 자들도 다 보호해 주겠다. 다음, 가장 소비대차가 뭐죠? 가짜로 소비대차,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얘네 둘 간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가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얘가 얘한테 마치 1천만 원을 빌린 것처럼 했어요. 그럼 얘는 얘에게 가짜로는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채권이 있죠. 근데 얘네들 간에는 무효지만 이거에 대해서 얘는 알 수 없는 제3자가 얘가 얘한테 가져야 되는 대여금 채권, 즉 1,000만 원 내놔 라는 가짜 채권에 대해서 얘가 얘한테 사갔어요. 예를 들어 이게 사갔다라는 의미가 여러분이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1,000만 원에 대해서 얘가 얘한테 거짓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둘이 통정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얘의 관계에 있어서 나중에 을이 야, 나 갑에게 1,000만 원 받아야 되는 채권이 있는데 이거 너한테 700만 원에 팔게 라고 하면 얘 입장에서는 땡큐죠. 왜냐? 나중에 갑으로부터 1,000만 원 청구하게 되면 300만 원 이득을 보니까. 그래서 얘 말을 믿고 얘가 사왔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보호해 줘야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갑이 야, 우리 이거 서로 구라친 거야. 실제 내가 얘한테 1,000만 원을 빌린 거 없어 라고 얘한테 주장해도 의미가 없고 따라서 얘는 얘한테 나중에 1,000만 원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가장 저당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얘도 보호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예시를 들면 자, 갑과 을 간에 또 가장 가짜로 저당권 설정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얘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가짜로 저당권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 저당권을 얘가 실행시켜버려요. 그럼 얘네들 간에 무효인데 결국 얘가 법원을 통해가지고 저당권을 실행해가지고 법원이 누가 사갈 사람 해가지고 정의라는 경락이니 오케이 제가 살게요 라고 하면 당연히 얘는 보호해줘야겠죠. 얘네 두 간의 통정허위 표시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결국 얘가 얘의 부동산을 다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니까. 그래서 무효를 얘는 얘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효다라고 이야기에 주장할 수 없다. 또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 여기서 대주 기억나시나요? 소비대차라는 것은 서로 돈을 빌려주는 관계고 대주는 빌려줄 때 따라서 빌려준 사람. 이러한 빌려준 자가 가장 소비대차에서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더 이상 없어가지고 파산 신고하게 되면 이제 뭐 돈을 이게 뭐 국가가 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을 좀 보호해주는 법적 제도들이 있어요. 장치들이. 어찌됐건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 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제. 이것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보면 이거 어렵다고 했어요. 여기 파트 자체가 다 어려운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이건 또 민사 집행법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소비대차, 갑과 을 간에 갑과 을 간에 가짜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가짜로. 그래서 1천만 원을 가짜로 빌려준다. 또 빌림 받는다.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빌려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대주, 얘는 차주예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가짜로. 계약서만 그렇게 가짜로 이제 적은 거예요. 그래서 대주, 얘가 파산이 됐어요. 근데 계약서상으로는 지금 1천만 원 빌려줬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1,000만 원을 받을 지위가 있죠. 채권이 보유하고 있죠. 그럼 얘가 파산을 하게 되면 이 파산자, 갑에 대해서 얘에 대한 채권자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갑에게 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갑에게 또 200만 원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거죠. 이때 얘네들이 파산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파산자에 대한 채권자. 그래서 이분들이 일일이 다 행사할 수 없으니까 얘네들을 대신할 수 있는 파산 관제인을 따로 둘 수 있어요.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파산 채권자들을 대신해가지고 얘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얘에게 그나마 남은 재산들 이런 걸 다 조사해가지고 얘네들한테 최대한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산 채권자, 이런 A, B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얘네들이 얘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게 되는 파산 관제인. 얘도 지금 얘네 둘 간에 거짓말 치는 통정 허위 표시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죠,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도 당연히 보호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갑과 을 간의 이거 어려운 부분, 제가 아까 이게 제일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제가 별표 친 거지 이게 뭐 중요하다라고 해서 별표 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굵게 표시된 거 없죠. 갑과 을 간의 통정허위 표시로서 을의 가등기 및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로, 그래서 갑과 을 간의 통정허위 표시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얘가 얘 부동산 같은 거에 대해 가등기, 그에 따른 본등기를 냈어요. 임시로 등기했고 임시 등기에 대해서 이제 확정적으로 등기할게요 하는 게 바로 이제 본등기예요. 이건 이제 물권법이에요. 그래서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가 됐어요. 말소가 돼가지고 결국 을이 가져갔다라고 해볼게요. 이때 이러한 본등기에 터다봐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거짓으로 얘가 뭐 1억에 사가는 것으로 거짓 계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임시로 일단은 얘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 소유입니다라고 가등기 설정을 했어요. 임시 등기. 그러니까 가등기를 설정하는 이유가 사실 제가 사갈 거예요 라고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한 용도로 가등기를 많이 설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 1억을 다 줬다라고 거짓으로 어찌됐건 서로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나중에 얘가 이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얘 소유가 돼요. 그래서 본등기를 다 맞춰가지고 결국 얘의 부동산이 얘의 명의로 됐어요. 이때 본등기가 됐으니까 얘 소유로 믿고 그에 터잡아가지고 병이 야, 네 건물 살게 라고 해가지고 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얘한테 가져갔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되죠. 이렇게까지 보면 제3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거를 하나씩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 이해하려고 하면 정말 끝도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면 끝도 없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다 일일이 가장전세권 그리고 저당권 이런 느낌이지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고, 결국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보호되는 제3자는 얘라고 했잖아요. 선의 제3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가장 매매로부터 다시 산 사람, 뭘 설정한 사람, 또 뭔가를 경유한 사람, 또 뭔가 등기를 마친 자, 또 뭔가 취득한 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경락인, 경락받은 자, 그리고 파산관제. 이것도 가장소비대차로부터 대주가 파산된 경우, 가장소비대차로부터, 이게 지금 대주겠죠? 대주가 파산된 경우에 파산관제, 얘도 보호되겠다. 아까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지금 얘를 대주로 잡았죠? 그럼 얘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아니라고 했죠? 얘가 차주고 얘가 대주 사건으로 봤어야 돼요. 그래서 차주, 대주, 얘가 제3자일 때 얘는 보호된다. 그 다음에 그나마 제3자 5, 제가 그 제3자 OX 부분은 제3자 X만 암기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머지는 제3자 5로 다 봐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나마 제3자 X 또는 5에 해당하냐, 이게 가장 빈출로 나오는데 제3자 5 중에서도 나오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추가로 암기하시면 돼요. 제3자 5 사례 중에서는 다 맞는 지문으로밖에 안 나오는데 그나마 틀리게 자주 출제하는 거,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내용들 다 암기하실 필요 없고.
예를 들어 1번 갑과 을 사이에 가장 소비대차, 그러니까 돈을 가짜로 꾼 계약이죠. 이러한 계약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선의 채권 양수인, 얘는 보호되는 제3자예요. 따라서 갑과 을 간에 거짓으로 1천만 원 빌려줬다라는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얘는 빌린 사람이고 얘는 빌려준 사람이에요. 이때 얘는 얘에게 1,0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생기겠죠, 채권이. 이게 근데 얘네들 간에는 거짓이다.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병은 얘가 얘한테 갖는 1,000만 원에 대해서 700만 원에 사왔어요. 그럼 얘는 보호되는 제3자죠, 채권 양수인. 이때 선의 양수인, 이거를 우리가 채권법 시간에 이제 배우는 건데, 이걸 보통 채권 양도라고 해요. 얘가 얘한테 갖게 되는 1,000만 원 채권에 대해서 얘가 사간 거죠. 그래서 얘가 얘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누구에게? 얘에게 양도해줬다. 양도. 채권 양도. 이때 얘를 채권 양도인이라고 하고 얘를 채권 양수인이라고 해요. 양수, 샀다, 양도, 팔았다. 이때 나중에 얘가 얘를 상대로 야, 너가 얘한테 가지는 채권 1,0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사왔거든? 그러니까 너 앞으로 나한테 내놔 라고 얘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채권 양도, 채권법 파트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 여기 뒤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선의 양수인은, 여기 선의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즉 갑에게 채권 행사를 위해서는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돼요. 이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는 게 뭐냐? 채무자, 즉 갑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통지, 의리, 갑에게 야, 네 채권 얘한테 팔았다, 내지는 얘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얘네 둘 간의 관계, 이러한 채권의 대항 요건을 갖춰야지만 비로소 얘는 얘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확히 말하면 채권법 얘기예요. 채권법 얘기. 채권법 얘기. 그래서 핵심은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거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로 틀리게 돼요. 반드시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은 갖추어야 된다. 갖추어야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라 해가지고 제가 소멸시효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 소멸시효 파트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회독 또는 3회독을 위해서 일단은 적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는 이 내용은 안 볼게요.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머리 터지기 시작하고 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제3자 X까지 다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 드릴게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괜히 어려워하시고 겁먹으실까봐 이런 내용들 솔직히 말씀 안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느낌만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기본 강의니까 그래도 하나하나 설명해드리자라고 생각해서 설명드린 건데, 중요하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것만 일단은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거는 채권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2번을 그냥 다시 할게요. 자, 2번.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파산자가 상대방에게 통정의 표시로서 가장채권 나오자마자 이제 가짜, 통정의 표시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러한 보유하던 중 파산 시 이러한 파산 관계는 보호되는 제3자다. 이거 앞에서 살펴봤죠. 갑과 을 관계에 있어서 얘가 얘한테 거짓말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했어요. 그때 이거를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고,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관계. 이때 돈을 빌린 사람, 얘를 차주라고 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 얘를 대주라고 하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다라는 거짓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이때 얘는 이제 얘에게 1,000만 원에 빌려준 거에 대해서 받을 채권이 생기죠. 근데 이때 을에게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을에게 채권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에게 돈을 빌려준 거죠. 따라서 A는 을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다라고 하고, B는 을에게 200만 원, 또 C는 을에게 300만 원 빌려줬다라고 하면 각각은 을에게 500만 원 채권, 또 200만 원 채권, 300만 원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얘가 파산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 너무 억울하죠. 따라서 얘에게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거에 대해서 얘가 빨리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 사람들은 직접 행사하는 게 아니라 파산관제인을 별도로 둘 수 있어요. 파산관제인. 그래서 쉽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법적 분쟁이 이 사람과 생겼어요. 근데 제가 직접 소송을 해도 되는데 귀찮잖아요. 제가 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님 대신 가가지고 싸워주세요. 이게 파산관계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느낌이. 이 사람들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별도로 더 가지고 얘가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얘가 기본적으로 보호되는 제3자인데 이때 얘가 선의 제3자여야지만 보호되는 건데 파산관계인이 선의인지 얘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판단 기준은 얘네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네 파산 채권자, 얘네 중에 모든 파산 채권자가 악이어야지만 비로소 얘가 악의로 보겠다. 이 말은 즉 얘네 중에 얘는 악이야, 또 얘는 악이야. 근데 얘가 선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겠다? 선의의 제3자로 보겠다. 그래서 보호되는 제3자다. 따라서 파산 채권자 A, B, C 중에서 한 명이라도 선이다? 그러면 얘는 선의로 보겠다. 이걸 가지고 틀리게 정말 많이 출제하거든요. 정리하면 얘네가 모두 악이어야지만 얘가 악이고 얘네 중에 한 명이라도 선이라면 얘는 다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되냐? 모든 파산 채권자가 선이어야지만 파산관계인의 선의가 인정된다. 이거 왜 틀렸죠? 모든 채권자가 악이어야지만 파산관계인이 악의가 되는 거고 모든 파산 채권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선이라면 얘는 선의이기 때문에 모든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여러분 제가 이것도 수험 팁이라고 했죠. 모든 단정적인 표현들 나오면 반드시 이런 거 나오면 일단 의심하자 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셨어도 됐어요. 이 문제가 접했을 때. 이렇게까지 살펴봤고 많이 어렵죠. 다음 자 이번에는 제3자 X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 보시면 문제풀이 팁이라 해가지고 제3자 X 사례를 암기하는 것이 수험 적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일단은 제3자라고 하면 통정의 표시, 갑과 을 간의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해가지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 자를 보호해주는 건데 지금부터는 도표상 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3자가 아닌 건데 여기서 가를 보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3자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하나씩. 통정허위 표시로서 가장 채권 양도에서의 기존 채무자인데 예시를 들어보면 갑은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누구에게? 갑에게 퇴직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얘는 채무자, 얘는 채권자예요. 퇴직금에 대해서. 이때 갑이 을에게 회사에 대해서 받는 퇴직금 5천만 원이라고 해보면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가짜로 을에게 그 채권, 얘한테 받아야 되는 채권을 얘가 얘한테 가짜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얘네들 간에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예요. 그때 회사, 얘는 보호되는 제3자인가요? 지금 도표가 이게 아니죠. 얘로부터 실질적으로 새로운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얘를 보호해주는 건데 얘는 애당초에 얘에게 채무자죠. 얘는. 그래서 얘와의 새로운 관계를 얘는 맺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닙니다. 다음. 이건 표로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2번은 가장 채권 양도에서야 가장 양도인의 가장 양수인에 대한 권리를 이번에는 대신, 이 대위가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채권자는 얘에 대한 채권자라고 보시면 돼요. 얘에 대한 채권자. 그래서 갑이 A에게 차용했어요. 얘가 이제 가장 양도인이에요. 그리고 A가 채권자예요. 갑이 A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나서 담보로 가등기라고 하는데 뭐 저당권이라도 상관없어요. 가등기가 됐던 저당권이 됐던 이런 거를 약정을 했어요. 약정. 그러고 나서 다른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기서의 다른 채권자는 이 갑의 다른 채권자예요. 다른 채권자가 나중에 갑의 뭐 부동산, 건물, 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뭐 경매 신청 이런 게 있을까봐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A의 권유에 따라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가짜로 양도했어요. 가짜 양도. 그러니까 갑과 을 간의 예를 들어 아파트에 대해서 가짜로 얘한테 넘긴 거죠. 그럼 얘네들 간에는 통정의 표시겠죠. 그러고 나서 A가 얘네들 간의 통정의 표시에 대해서 가등기를 한 거예요. 누가? A가. 여기에 대해서 A가. 근데 A는 기존에 얘한테 채권자였죠. 가장 양도인이 얘에 대한 원래 채권자였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네 둘 간에 통정의 표시를 하게 됐고 그 후로 얘가 얘 부동산으로 넘긴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얘가 가등기를 했죠. 그럼 표를 보시면 지금 얘로부터 관계가 새롭게 설정된 게 아니죠. A가. 이게 아니죠. 구조가 원래 A는 얘에 대해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얘가 얘한테 이 넘긴 거에 대해서 얘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뭐라 한 거죠? 가등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에요. 다시 정리. 가장 채권 양도, 갑과 을 간의 가장 채권 양도에서의 가장 양도인의 가장 양수인에 대한 권리, 얘가 얘에 대한 권리를 누가 A가 대신 행사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 다음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이번엔 또 얘네 둘 간에 갑과 을 간에 가짜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때 얘는 가장 양도인, 얘를 가장 양수인이라고 하는데, 얘에 대한 일반 채권자. 원래 얘한테 돈을 가지고 있던 자.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뭐 5천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도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서 보호되는 제3자는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얘와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인데, 얘는 이미 얘한테 5천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채권자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얘도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다음, 이거는 그래서 정확히는 U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에요. 4번,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나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얘도 보호가 안 되는데, 일단은 추심이라는 것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추심? 흔히 우리가 추심 업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추심 업체라고 하면 우리 어떤 드라마, 이것도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안 갚아요. 그럼 제가 추심 업체에 가서 의뢰를 하죠. 쟤네가 돈을 안 갚는데 대신 좀 돈 좀 받아와 주세요. 대신 수수료로 얼마를 드릴게요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막 크러치백 같은 거 하나 든 이제 덩치 큰 깡패들이 딱 나와가지고 돈 내놔 하면서 막 물건 뿌시고 그러죠. 우리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게 이제 추심 업체 통해 가지고 돈을 받는 사람들 대신 가서 그 깡패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보시면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고 바로 위에서 살펴봤죠. 또는 채권의 가장 양수인, 이거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채권,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1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 채권, 이거에 대해서 얘가 얘한테 거짓으로 양도했다. 이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죠. 그럼 이때 얘를 가장 양수인이라고 하고, 얘는 당연히 제3자도 아니죠. 이러한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나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단지 추심, 돈을 받기 위해서 채권을 양수한 자, 즉 이 사건으로 보면 어떠한 사례를 볼까요? 채권의 가장 양수인, 지금 가장 양수인, 얘는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죠. 이걸로부터 야 깡패들 네가 대신 돈 받아와줘 라고 하면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고 얘가 얘에 대한 권리 행사를 대신 행사하는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당연히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키워드는 추심을 위하여. 그래서 쉽게 말하면 깡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깡패? 얘는 보호되는 거 아니지. 단순히 얘 또는 얘가 원래 행사해야 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에 불과해요. 뭐 때문에? 추심 때문에. 돈을 대신 강제로 뺏어오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가장소비대차에서의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은 자. 얘네들도 보호가 안 되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거예요.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지위를 상속받은 상속인이에요. 얘가 제가 포괄승계인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했죠. 이거는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에 불과해요. 이것도 예를 들어보면 갑과 을 간에 또 거짓으로 가장소비대차 1천만 원을 빌려준다. 얘가 빌림을 받는 자, 차주, 얘는 빌려준 자, 대주예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계약서상에 을은 갑에게 나중에 1천만 원 채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을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을의 상속인 A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아버지라고 하고 얘가 아들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계약서상에 보면 지금 1천만 원 거짓일지언정 을은 갑에게 1천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얘는 얘를 상대로 야 계약서상에 1천만 원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받아야 되니까 이거 내놔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계약상 이전을 그대로 받은 거죠. 상속받은 거에 불과하지 얘네들 간의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가지고 얘가 실질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죠. 이유가 아니죠.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니고 얘가 얘에 대한 권리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냥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거에 불과하다.
다음, 제한물건이 가장 포기된 경우에 있어서의 후순위 제한물건자. 얘네들도 보호가 안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1순위 저당권을 거짓으로 설정을 했어요. 거짓으로. 얘가 야 1순위 저당권 널로 해줘라고 거짓으로 부탁해가지고 얘가 얘 부동산에 1순위 저당권을 했고 이걸 모르는 2순위 새로운 제3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야. 그럼 얘는 보호되는 제3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후순위, 2순위 제3자를 제한 물권자라고 하는데 얘네는 우리 판례는 이게 거짓이라고 해서 얘가 얻는 이득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해. 얘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야. 누구로부터? 얘로부터. 이렇게 봤어요. 그냥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지 얘로부터 받은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런 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 차원에서 그냥 적은 거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항상 통정 허위 표시라는 것은 얘네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얘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여야 되는데 지금 2순위랑 1순위 얘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얘도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다음, 갑, 을 간 통정허위 표시로 을이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 후 당사자 간 통정허위 표시를 철회했으나 을이 일방적으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 후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그때의 병. 이거 최신 판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뭐 뒤에 바로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건 얘도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자 똑같이 갑과 을 간의 통정 허위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를 했어요. 임시 등기. 그 후에 당사자 간의 통정허위 표시가 철회됐어요. 그럼 이걸로 끝이에요. 끝. 지금 가등기를 하고 나서 가등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병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맞거든요. 근데 가등기를 하고 나서 이 통정허위 표시를 당사자 간에 철회했어요. 그럼 이건 끝이에요. 그런데 요 놈이 일방적으로 지금 얘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를 했는데 임시 가등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본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본등기. 임시는 임시로 얘 소유다. 근데 나중에 본등기 되는 순간 얘 소유가 된다. 그러고 나서 얘가 임의로 얘한테 팔았어요. 그럼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이 이유가 우리 판례는 병은 갑을 간의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이 을명의 허위 가등기 그 자체를 기초로 해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여야지만 비로소 인정이 되고 보호되는데 가등기 그 자체로 가등기 그 자체를 기초로 해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의 제3자는 통정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법률상 실질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어야 되는데 지금 통정허위 표시 그 자체는 가등기죠. 허위 가등기죠.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병이 맺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등기는 이미 철회됐어. 허위 가등기가. 그럼 이걸로 끝이야. 그런데 을이 일방적으로 본등기를 해버리고 나서 병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 이때의 병은 허위 표시 그 자체, 이게 핵심 포인트죠. 그 자체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는다. 이거와 비교해서 알아둬야 될 게 뭐냐? 갑이 을에게 허위 가등기를 해줬어요. 허위 가등기. 그럼 이거는 얘네들 간의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죠. 근데 이 허위 가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을이 병에게 가등기 자체를 기초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가등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허위 가등기 그 자체를 해가지고. 이때는 병은 보호되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보호되는 제3자. 이해가 좀 되시나요? 허위 가등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병이 이해관계 맺었으면 얘는 보호. 근데 허위 가등기는 이미 철회됐는데 임의로 을이 본등기 해가지고 병에게 넘겨줬어? 그러면 이거는 허위 가등기, 허위 표시한 그 허위 표시 자체로 기반으로 해서 병이 이해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병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살펴봤고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수험생 때 그렇고 대학 교수님 그리고 교수님들, 강사님들 수업을 들었을 때 제일 많이 어려웠던 게 가장 민법 총칙에서 어려웠던 파트가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여기였어요.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물권, 채권, 계약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지 마요,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 시험은 뭐 우리가 사례형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기록형 시험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제3자 X 키워드 4개 암기하는 게 전부예요. 첫 번째, 가장 소비대차에서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계약상 지위. 그래서 얘네 둘 간에 거짓으로 돈 빌려주고 빌려받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때 얘를 대주, 빌려준 자. 이거를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받은 상속인. 얘는 당연히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죠. 실질적으로 얘와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가장 채권 양도에서의 채무자. 이 가장 채권 양도에서의 채무자, 회사죠. 얘도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었죠. 또 채권 양도인의 채권자. 얘는 지금 채무자였죠. 반면에 뭐 채권자, 정이라고 해볼게요. 얘도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죠. 왜? 얘가 아니니까. 다음, 제한물건이 가장 포기된 경우에 있어서의 후순위 제한물건자. 아까 우리가 1순위, 이게 저당권이 거짓이라다, 통정의 표시라고 하더라도 2순위, 얘는 지금 저당권, 얘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죠. 2순위 얘는. 그래서 얘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가등기가 철회, 지금 각과 의간의 허위 가등기가 철회되고 나서 얘가 임의로 병에게 얘가 본등기를 마치고 그 본등기된 걸 기반으로 해서 얘한테 팔았다. 그럼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왜? 얘가 보호되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허위 가등기를 기초로 해서 그 자체를 기반으로 해서 얘네들 간의 이해관계를 맺어야지만 비로소 보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 이거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시험 문제집 보잖아요.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엄청 막 복잡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키워드 이게 보였다. 그럼 바로 제3자 X. 그리고 가등기도 여러분 지문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등기 나왔네 하고 바로 제3자 X라고 보면 안 돼요. 아까 비교해서 봤죠. 갑과 을간의 가등기를 허위 가등기를 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얘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럼 얘는 보호된다 했죠. 그래서 가등기만 찾는 게 아니라 가등기 플러스 지문에서 본등기도 찾아야 돼요. 키워드를. 본등기 나왔으면 바로 제3자 X. 그래서 제가 올해 파이널 강의 때 그 수강생 여러분께 여러분 제3자 파트를 혹시 지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이해하는 건 망하는 길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계약상 지위, 가등기 철회, 본등기 이 단어만 기억했다가 시험장에서 이것만 찾으세요. 그리고 제 말대로 했던 모든 분들이 다 강사님 제3자 이거 너무 쉽게 맞췄어요 라고 수강평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건 여러분 1회독 때 절대 이해하려고 접근하지 마세요.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은 제3자는 얘를 보호해 주는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얘네들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거죠. 이거 얘네 다 이 1, 2, 3번이 다 얘가 아닌 거잖아요. 얘로부터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로부터 얘가 관련된 사람이긴 한데 허위 가등기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이 내용물이 문제가 된 거예요. 얘가 허위 가등기는 이미 끝났는데 얘가 임의로 이걸 본등기 마치고 나서 본등기 된 상태로 팔았다. 이거는 허위 표시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보호 안 시켜줍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가면 어떻게 제가 접근하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핵심 강의 때 제가 또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가장행위와 은닉행위에 대해서 볼 건데 당사자들이 표시한 허위 후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 의혹한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합의는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짜행위로서 매매계약으로 통정의 표시를 해요. 그럼 이건 통정의 표시로서 가짜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렇지만 속은 뭐죠? 당사자 간의 은닉행위. 그 속 내용을 보면 이거는 증여계약이잖아요. 이거는 유효하다라는 게 우리 판례 놓은 거예요. 왜? 근거가 의사표시가 사실상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뭐냐? 가짜행위가 있다? 이거는 무효다. 대신에 너네 숨긴 의도, 이거는 유효로 보겠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례가 실제 엄청 이뤄지잖아요. 증여세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일부러 매매계약 형식으로 이제 거짓 이런 거 많이 하죠. 대기업에서. 그래서 거짓행위는 무효지만 통정의 표시로서 그 은닉행위, 숨긴 증여계약은 유효로 하겠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네, 가장행위와 은닉행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가장행위는 무효고 은닉행위는 유효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좀 머리가 깨질 것 같이 보이시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면서 통정의 표시를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 드릴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